작년에는 금리를 내리고 있었고 실제로 은행도 영업을 하려고 공격적으로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막 밀어냈었어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투표를 올리지 않고 저희 PD님이 이번 주에 어떤 거 할까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냥 25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26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자. 제가 원래 전망을 하진 않지만 저 역시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내 집 마련을 하신 분 혹은 하려고 하시는 분 모두 26년 준비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가 작년만 얘기하는 것보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5개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울 아파트 최근 5개년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매수 심리를 한 번에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낯서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빨간색이 매매가가 변화한 겁니다. 서울.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이 전세가가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매수 우위 지수의 변화를 표시한 겁니다. 자, 이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고요. 매수 우위 지수가 낮을수록 사람들이 살 마음이 없어서 부동산에 파리가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그래프는 바로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당연히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을 때는 거래량도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02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5년 다 지났으니까 이게 최근 5개년이고요. 이거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하고 연결해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앞부분을 보면 매매가가 막 올라가죠? 전세가도 막 올라가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 이 사람들의 매수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 심리가 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죠? 이 막대 그래프가 키가 크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초록색이 있습니다. 요 시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지난 사이클의 마지막 폭등장입니다. 그때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매가가 무려 20%나 폭등을 했었고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80 이상이었어요. 숫자로 이게 그냥 80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니까. 거래량은 4,000건,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의 평균을 내면 4,000건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월 거래량. 매달 4,000건씩 서울에서. 그러면 서울이 25개 구이기 때문에 한 구에서 150건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 구에서 하루에 한 5건씩 거래가 찍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면 갑자기 매매가, 전세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완전 폭락을 하죠? 그 전세가가 폭락을 하면서 매매가도 폭락을 합니다. 이 마치 전세가가 매매가의 멱살을 잡고 같이 따라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때 당시에 매수 심리가 어떻게 되죠? 완전 차갑게 식어버리죠? 그리고 거래량은 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거 거래된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때를 정리하면 매매가가 이 고점 대비해서 30%라는 어마어마한 폭락폭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1년 동안 30% 빠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하던 아파트가 1년 만에 7억이 됐어요. 20억 하던 아파트가 1년 만에 14억이 되고요. 30억 하던 아파트가 1년 만에 22억, 21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매수 우위는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30 이하로 뚝 떨어지고요. 거래량은 정말 1000건 미만으로 이때 7월, 8월, 9월 이때는요, 서울 전체에서 800개, 900개 이렇게 거래됐어요. 이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니까 좀 남다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년 딱 1년 빠지고 나서 23년 초부터 하락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2022년 6월에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하고요. 2022년 12월에 LTV를 완화를 합니다. 지금은 반대죠? 여러분들 이 맥락을 갖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LTV를 70%에서 40%로 줄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LTV가 이때가 40%였거든요.
그걸 이제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1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내놓습니다. 이 왜 이렇게 됐느냐? 가격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자산이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라고 밑에서 받쳐주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매매가가 어떻게 되죠? 그 전에는 너무 급하게 오르고 그 뒤에는 엄청 급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도 아니면 뭐예요? 예, 불장이거나 얼음장이거나 막 이러다가 드디어 이렇게 완만한 시기가 옵니다. 그 완만한 시기가 23년부터 24년 초중반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보면 이때는 매매가의 10% 정도, 처음에는 이제 멈췄었고요. 매매가의 10% 정도가 회복이 되고 매수 우위는 30 이상으로 여기 이렇게 팍 꺾였다가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서서히 좀 좋아지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이때 1000건 미만이었는데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4000건 이상이 되고요. 이때 좀 역사적인 일이 뭐였냐면은 24년 여름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이 월 단위로 6000건 이상을 처음으로 뚫습니다. 요때 21년 1월 이후로 6000건을 뚫고 넘어간 게 이제 3년 반 만에 온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탁 꺾여서 매매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23년부터 24년 상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하십시오.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때가 주로 요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안정된 추세로 쭉 가고 그리고 매물도 이때 시장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살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자, 그럼 이때는 정책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 24년 1월 달에 신생아 특례론이 또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가격의 하락을 이제 받쳐주는 완화책을 썼고 24년 1월 달에도 또 추가적인 완화책을 쓴 겁니다. 그죠? 그리고 24년 9월 달에 드디어 다시 반대로 완화가 아니라 규제가 나옵니다. 자, 왜 그랬냐? 그래서 이렇게 팍 꺾이는 거 보이시죠? 그 거래량이 6,000건 이상을 뚫고 넘어가면서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좀 오래 좀 가지. 왜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24년 9월 달에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유튜브에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규제가 나왔습니다.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주 매매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거래하기 좋은 시기니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폭등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매매가가 30% 올랐어요. 저희 이때가 이 마지막 폭등장 끝물이었는데 폭등장 끝물에서 20%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30%가 올랐어요. 자, 30%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15억 하던 아파트가 20억이 됐어요. 10억 하던 아파트가 13억이 됐습니다. 8억 하던 아파트가 11억이 됐어요. 막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매수 심리를 표현하는 매수 우위 지수는 다시 60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심지어 이때는 10,000건을 뚫었습니다. 이 10,000건 뚫었을 때 627 대책이 나온 겁니다. 6월 달에. 10,000건을 뚫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627 대책이 나왔고요. 627 대책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6억 대출 규제가 핵심 내용이었고 이거 나오고 나서 9월 달에 97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불과 한 달 만에 10, 15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LTV를 제한하고 토호제를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요 10, 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이 라이브 촬영 일자로 12월 18일이기 때문에 2달이 지난 거죠.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력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용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는 거라서 여러 가지 다루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보면 요때가 이제 1월이거든요. 21년 1월, 22년 1월, 23, 24, 25, 1월. 보면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뭐 거래량이 박살이 났고요. 그죠?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으로 보는 겁니다. 이 1월달, 매년 1월달을 한번 보세요. 1월달의 전후로
1월 달 전에는 거래가 안 되다가 1월 달 이후에 거래가 늘어나. 그러다가 9월이 지나면 거래가 다시. 그래서 다음 해에 1월 전에 거래가 적습. 그러다 1월이 되면 거래가 늘죠? 그죠? 그러다 또 여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또 이렇게 빠져요, 거래량이. 그래서 다음 해 1월 전에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1월이 넘으면 또 거래가 늘어요. 자, 이 보이시나요? 이 패턴이 보이세요? 자, 이 패턴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요 반등이 일어나고 나서 상승까지 오는 요 기간 동안 항상 같은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적었다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던 게 멈추고 1월 기준으로 거래가 적었다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유지되다가 올라가고 또 1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적어져서 다시 완만해졌다가 1월이 지나면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근 3년 동안 반등했던 이 시간, 23년부터 25년까지 반등했던 기간 동안에는 매년 1월 달을 기준으로, 지금이 12월이죠? 그죠? 연말, 연초를 기준으로 거래가 안 되다가 다음 해가 되면은 꼭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서울 아파트 평균을 보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를 실제 아파트들의 가격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대표적인 상급지 강남구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 이거는 서울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안에서의 대장급 아파트. 그리고 요거는 서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급지, 노원구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 각각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보시면 요거는 지금 25년 11월에 53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죠. 진짜 어마어마하죠. 보면 여기서부터가 21년이거든요. 요 21년도에 30억 하다가 1년 만에 40억이 돼요. 그때 그랬다가 다시 그대로 30억까지 빠지면 10억 빠진 거예요. 그랬다가 23년에 약간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 조정받을 때가 항상 언제였을까요? 연말에. 그러니까 이 거래가 안 될 때.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거래가 되면서 팡팡팡 올라갑니다. 이 패턴이 보이시죠, 여기서?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영등포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인데 얘는 21년도에 14억 정도 하던 게 연초에 이게 18억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16억 아래 15억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요것도 이것도 놀라워요. 이것도 한 11억 정도 하던 게 4억까지 치솟습니다. 1년 동안. 올라갔다가 14억까지 올랐다가 10억까지 떨어지죠? 그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아까 평균 자료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들을 봐도 그렇고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갔구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 시장은 연초에 유동성이 유입이 됐어요. 항상. 그러니까 대출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따가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연초에 유동성이 유입이 돼요. 왜냐하면은 연초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연말에 가을 이후에 찬바람이 불 때는 거래가 잘 안 됐느냐? 대출이 잘 안 됐어. 대출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왜 대출이 안 나왔냐? 가격이 오르니까 정부가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야, 저기 형님 저기 헛기침 하신다. 야, 우리 주택담보대출 팔아제껴가지고 형님 지금 불편하시다 올라가지고 야, 눈치 봐서 좀 적절히 해라. 야, 농협아,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너 옛날부터 너 적당히 해. 적당히 팔어. 9월달 됐으니까 대출 막어. 이제 그만해.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대출받기 어렵죠.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집값 올라갈 때 집 사기가 힘든 거예요. 거래가 줄어들고. 그랬다가 1월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은행이 야, 우리 이제 살살 한 3개월 쉬었잖아. 이제 슬슬 팔아야지 하고 상반기에 대출을 엄청 판매를 막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면서 연초에 유동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 LMS 문자가 와요. 문자 와가지고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특판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연초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봄, 여름에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곧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가면 연중에 규제가 나옵니다. 매매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정부에다가 막 욕을 해요. 막 이거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아파트. 집값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그러면 거기서 또 정부 형님이 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은행들이 이렇게 하다가 막 대출 막 팔다가 막 응응 소리 들리면 죄송합니다. 문 닫아요. 이렇게 앞에다가 완판해 이거 올려놓습니다. 그게 반복이에요. 연중의 규제가 24년 9월에 총량 규제, 25년 6월에 627, 9월에 97, 10월에 1015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연말에 규제로 눌리고 거래량이 감소. 그렇게 해서 지금 2025년 12월 현재 똑같잖아요. 연말 규제로 지금 눌려있죠?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 건 맞죠. 왜냐면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9월 달에 어땠는지. 9월 달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서울 전역이 불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거래량이 15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11월 거래량 집계된 거 보면은 2,000건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2022년 폭락장 이후에 현재까지 규제 후에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 눌림 시기가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기회였던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요거 잠깐 숨 죽었을 때 이때 기회였죠. 지금 보니까. 그죠? 요거 아주 조금이지만 요거 이렇게 살짝 주춤하죠? 요때 기회였어요. 이때도 내렸다가 오르다가 내릴 때 요때 기회였어. 요때도 기회였어요. 오르다가 내릴 때 요때 기회였어요. 왜?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 25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반복이 될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반복될까?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지금과 비슷한 시기는 언제였을까를 봐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지금과 비슷했던 옛날 과거 사이클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24년하고 25년, 즉 24년 12월, 25년 1월이랑 25년 12월 현재, 그리고 내년 1월, 26년 1월 요 상황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뭐냐면 규제가 되고 나서 공통점은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거래량 줄었잖아요. 지금도. 그죠? 차이점은 뭐냐면 매물수예요. 이게 아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24년의 매물수는 규제가 나오고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현장 다녀보면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매물수거든요. 이때가 24년 말 25년 초 매물이 많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매물이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로 준 거냐면 매물이 9만 개에서 6만 개로 줄어. 3분의 1이 날라간 거.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적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게 아까 그 영등포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저밖에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요렇게 일자로 요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던 요 시기 있죠? 요 시기 보면은 점이 어때요? 빽하죠? 그죠? 이 점이 거래거든요. 거래량이 많았어요. 이 밑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 이게 큼직큼직한 것도 있고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꺾여 올라가는 요 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아마 잘 체감이 안 될 겁니다. 펑펑펑펑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은 이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때는 거래가 되게 많고 가격이 좀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요게 꺾인 게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갑자기 팍 튀어오르죠?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면 이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8년이고요.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지금 점이 빽빽한가요? 듬성듬성 있나요?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급등을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시기부터 2018년부터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이 급등을 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매물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수가 줄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10억, 9억 9천, 10억 천, 10억 2천, 10억짜리 물건 또 2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돼도 이게 10억, 9억 9천, 실거래가 10억, 10억 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물이 줄어요. 매물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10억 5천짜리 하나, 10억 7천짜리 하나에 2개밖에 없어.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가 2건만 일어나면 옛날에 거래 2건이 일어나도 10억 천짜리 물건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물건이 2개밖에 없으니까 10억 5천, 10억 7천 거래 딱 찍히면 매물이 없어져요. 자, 매물이 없어지면은 그거를 확인한 매도자가 그 다음에 얼마에 내놓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얼마에 내놓을까요? 11억 5천에 내놓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왜? 10억 5천, 10억 7천에 거래가 되고 매물이 없다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11억 5천이에요. 근데 이거 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거 거래되면 그 다음에 얼마 나오겠어요? 13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물이 없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이런 시장은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이때예요. 2018년 이후 지난 상승장.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 환경은 입주 물량은 많은데 금리가 낮았어요. 입주 물량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믿으실 수 없겠지만 2018년, 2019년, 20년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공급 있죠? 공급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가장 많은 시기. 근데 매매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내년을 내다본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처럼 규제가 있고 나서 매물수가 적어진 때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지금은 어떠냐? 규제 후에 매물수가 적어. 똑같은 거예요, 이 시장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그럼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 환경을. 입주 물량이 적어. 금리는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네. 이때는 입주 물량이 많았고 금리는 낮고요. 입주 물량이 적고 금리가 낮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경은 달라요. 지금 현재 상황은 2018년 이후하고 똑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환경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때처럼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재밌는 이슈가 이 상태에서 환율 이슈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여러분 이때 입주가 많고 금리가 낮은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적어요. 심지어 그럼 여기서 금리까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랑 거의 비슷하게 갈 환경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환율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환율을 보면 3개월 사이에 1380원에서 1480원이 100원이 올랐어요, 달러 환율이. 이게 7%가 오른 거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이게 3개월 환율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 3개월 전에 9월 달에 1375원에서 1400원 사이였단 말이에요. 148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12월 17일 제가 어제 밤에 9시에 이제 방송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조사한 걸로 따르면 1480원을 찍은 겁니다. 지금 뚫었습니다. 지금 1500원 얘기하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금리에.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는 금리 인상기 이후에 2022년에 아까 매매가 폭락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던 시기거든요. 금리 인상기 이후에 엔데믹이 오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이제 침체가 왔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하기에 접어들어요. 제가 그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경기 같은 거를 어떤 지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투자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자영업자분들이 활동하시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막 이런 데를 제가 가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요즘 많이 올라오는 글이 자영업하고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처음이다. 매번 역대급 갱신하는 것 같아. 코로나 때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나 저리 가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 경기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는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환율이 이 상황,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죠. 최근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결하거나 혹은 제가 여기 다운표라고 했는데 방향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 금리 인하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방향 전환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금리를 내리는 게 기본값이고 금리를 동결하는 게 예외였어요. 원래 동결하면 이번에 동결했네, 웬일이야, 안 내렸네. 금리 인상은 아예 선택지 없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근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방향 전환이라는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깐만, 금리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경기가 이런데?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됐죠. 금리나 기대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외국인들이 이걸 듣고요, 외국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블룸버그랑 인터뷰하시는 걸 본 겁니다. 야, 한국 금리 올릴 수도 있대. 야, 그럼 채권 가격 안 올라가겠네. 채권 가격 떨어지겠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자, 채권 가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들고 있던 우리나라 채권을 막 던집니다. 우리나라 채권을 던지니까 채권이 막 쌓여요. 채권 물량이 쌓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 가격하고 시장 금리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거든요. 너나이님 왜 반비례하죠? 이것까지 설명하면 계리적, 수리적으로 너무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냥 반비례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요.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 주담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어떤 원리냐면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럼 은행이 돈을 막 만드나요? 못 만들죠. 돈 못 만들어요, 은행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빌려줄 돈을
남한테 빌려와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 빌려오는 게 여러분들이 넣는 예적금입니다. 근데 이 예적금 혹은 그 다음에 은행채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면. 여러분이 은행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떼오는 돈의 비용이 높아졌어요. 그거를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꿈틀대는 은행권 주담대 금리 내년 초에 더 오르나? 한때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금리 맛집으로 불렸던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탔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이 4%에 진입했다. 오르는 금리의 실수요자 움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중요한 상황인데 26년 부동산을 내다볼 때 이 금리에 있어서의 이 작년과 다른 점이 생겼다. 작년에는 금리를 내리고 있었고 실제로 은행도 영업을 하려고 공격적으로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막 밀어냈었어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전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작년과 같은 패턴. 또 연초가 되면은 거래가 이제 막 생기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는, 그래서 재차 상승하는 이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조정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나 이런 데도 글을 썼지만 모두가 의심하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락 전환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존 방향으로 유지되는 시나리오, 재차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환율이나 지금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안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안정이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연초에 은행은 영업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이다, 시장금리 내렸다 하면서 고객님, 다행스럽게도 제가 고객님한테 더 낮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걸 말해요. 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연초에 영업을 재개를 하고요. 적은 매물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건의 거래만으로 실거래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조급해. 매수 우위가 막 올라가면서, 매수 심리가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그렇게 되면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한강벨트 이런 데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머뭇거리다가는 그거보다 못한 집도 놓치게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강벨트만큼 오르지 못했던 서울의 외곽이나 경기도 지역이나 이런 데까지도 가격이 막 오르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맨 앞단에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환율과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게 안정이 될까? 이 포인트를 갖고 보셔야 된다, 이거. 가격 조정 시나리오는 반대로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대응을 미흡하게 하게 되면 환율을 못 잡거나 시장금리가 급등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대출도 있어요. 그럼 매매가랑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공급이 이렇게 적은데 전세가가 어떻게 떨어지냐. 여러분, 2022년에도 공급이 되게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금리를 급등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시중은행이, 자 보세요, 이게 해결이 안 돼. 내가 조달원가의 비용이 해결이 안 돼.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택담보대출 팔아봤자 남는 게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중심의 영업을 축소하고 마진이 적으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업대출이나 다른 쪽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적은 거래량이 유지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거래가 안 되겠죠. 매물도 적은데 거래는 더 안 돼. 이 상태로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 매물이 늘어납니다. 제 경험상 거래 절벽,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4,000건 미만에서 9개월 정도 거래가 안 되면 매물이 늘어납니다. 제 경험상. 그러면 지금 3개월 됐는데 6개월 남은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물이 너무 없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페이스로 6개월 이상 가면 매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수 우위가 떨어지겠죠. 매수 심리가 더 식는 거예요. 하락 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하락 조정이 발생하면 그럼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금리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하락의 폭과 어느 지역까지 떨어질지 범위가 정해질 수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너나이님 생각에는 뭐가 될 것 같나요? 저도 몰라요. 적어도 올해 1, 2, 3월 1분기 동안에는 이 환율 상황과 시장금리 급등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를 잘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걸 봐야 될까를 고민하실 때는 환율하고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너나이님, 제가 이거 보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예, 그러면 구해줘요. 2주에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는 했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 알아둬야 될 게 뭘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내년부터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은 그냥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 동생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 친구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아는 좋아하는 선배라면 제가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기본적 방향성. 내 집 마련에 기본 방향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뭐 환율이고 뭐고 좋아. 근데 여전히 2026년 1월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무주택으로 머무르면서 네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무주택으로 인해서 노출될 리스크보다 훨씬 더 커. 너 가만히 무주택자로 있으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있어. 아니 근데 좀 전에 형이 그랬잖아. 막 갑자기 뭐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 막 조정이 오면 어떡해. 근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 내년 뭐 1년 정도의 이슈인 거지. 네가 인생을 1년 살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집이 없는 거는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사는 거가 위험할 것 같죠? 무주택으로 있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상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상승장이 완전 끝물까지 왔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외 변수 우려가 만약에 현실화되고, 아까 그런 환율이나 시장금리 상황이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이 되고 정부나 한국은행 대응이 미흡해서 언제든지 현재 가격 대비 15%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매매하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상승장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구해줘 하면서 최근 작년, 재작년 이럴 때마다 여러분 내 집 마련 하세요. 지금 이런 거 나왔을 때 내 집 마련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근데 그때는 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진짜 뭐 여러 가지 불운이 따르면 15% 이상이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매매하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집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가가 직전 실거래 대비 1억, 2억씩 비싸게 나와요. 왜? 매물이 적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전 실거래 거보다 1억, 2억을 비싸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 호가 그대로 사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휘청하면 10%, 15%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23년 초 대비해서의 상승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3년 초 대비해서 상승폭이 80%인 단지들도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강남 대장 아파트는 23년 초에 30억이었는데 지금 55억이 됐어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안 비싸다고 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적게 올랐다고 말할 수, 거의 매매가 2배가 올랐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야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아까 그 55억까지 오른 아파트의 전세가는 17억입니다. 지금 전세가는 17억인데 매매가가 55억인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매매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되신다면 매매하셔야 됩니다. 너나이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5% 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랬다 더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겠다는 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매매를 시도하되, 매매했다가 가격이 10%, 15% 정도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매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하신 상태에서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원화가치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매매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매하되 조심해서 매매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되 조심해서 매매하고, 매매하고 나서도 내가 이 집을 잘 골라서 산 이 집을 5년, 10년을 여기서 거주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걸 경험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단기적으로 2% 정도 상승했다는 걸 가정하고도
내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부담을 체크하고 내집 마련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금리 급등이나 이런 게 잡히지 않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변동금리로 사게 되면 여러분들 금리 인상 부분이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2%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걸 가정하고도 내가 원리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고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도 좋아하는 집을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들도 좋아하는 집은 한강벨트에 있는 신축 아파트만 남들이 좋아하는 집이 아니에요. 금액대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6억대 중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7억대 중에도 10억대 중에도 12억대 중에도 다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억 6억대 아파트 중에서도 남들이 안 좋아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체크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 집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집 저 집 사고 싶었어 해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거주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있는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돈 버는 사람은 없다,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비트코인이 5년 전 대비해서 10년 전 대비해서 100배, 1000배가 올랐어요. ETF, 미국 주식 S&P, 나스닥 이런 거요. 연평균 8%, 9%, 나스닥은 13%, 14%씩 올랐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왜 코인에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드물까? 그냥 10년 전에 사서 들고만 있었어도 100배가 났는데 왜 없을까 내 주변에? 그건 뭐냐면 그걸 10년 동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중간에 사고 팔고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이런 걸 해서 그렇고. 근데 부동산이 가지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래 가져가기 위해 적어도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의 거주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5년, 10년을 보시면 중간에 혹시나 올지 모르는 이런 조정들을 슬기롭게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을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잘 고른 내 집 산 걸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거의 40분 이상 50분 가까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두려워서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적절하게 체크할 것들 체크해서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은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 이 내 집 마련 체크해야 할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나 혼자서 체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돈으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은 여러분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저희가 달아놓은 요 페이지고요. 그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요런 게 나옵니다. 집 사기 전 필수 너나위의 2026년 내 집 마련 성공 공식, 이게 나옵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공식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 보면 오픈 알림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신청 완료 곧 만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초대장이 날아가고요. 그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전 채팅방에 입장을 합니다. 자, 사전 채팅방에 일단 입장을 하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이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고 실제로 10번, 20번의 투자 경험이 있는 실전 투자자분들, 저의 동료들입니다. 그분들은 얼굴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를 미리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비공개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개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집 마련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거를 사는 것보다 저걸 사는 게 나을까? 어떤 걸 사는 게 가장 많이 올라갈까? 가장 많이 시세 차익이 날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그런 공식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픈 알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신청 완료 곧 만나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전 채팅방에 등장하니까 그때 같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